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내 집을 준다는 얘기죠. 엄청나죠? 또한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래세 규제 완화 또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잘 다루겠지만은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의 내용으로 본다면요. 정말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의 원인이야 간단하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핵심은 요거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 민심이 이반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부 입장에는 이러한 민심을 달래야 되겠죠. 그래야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특히 민심 위반이 심각하였던 20대 청년층과 30대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들을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이에 구체적 계획은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핵심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핵심은 부동산을 찾겠다가 아니라요. 부동산을 풀겠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집값의 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면 내 집 마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정말.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든 누구나 집값의 94%를 주택보증담보대출이나 LTV, DTI를 통해서 94%를 대출해주고 본인들은 6%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집값이 5억이라면 대출을 4억 7천만 원 해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따라서 본인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예. 여기에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5억이 아니라 3억 정도면 되겠죠. 그렇다면 집값을 3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출은 2억 8,2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은 1,800만 원만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또 한번 따지고 들면요. 5억짜리 집에 대출을 4억 7천만 원 받았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2.5%또 30년 장기 균등 분할 상한이다. 1년 이자가 1,175만 원이고요. 한 달 이자가 97만 원이고 30년 원금 상환이 한 달에 매달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227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니, 무주택자 입장에서 갑자기 한 달에 227만 원을 부담하기에는 결코 쉬운 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30년 장기 균등 분할 상환이 아마 4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달에 부담되는 금액이 축소가 되니까요. 아무튼 어찌 되었든 이 제도가 나온다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 후 시간이 지난 뒤 10년 뒤에는요. 최초 공급 가액으로 여러분에게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또한 계속 임대료를 주고 거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양 안 받을래. 계속 거주할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제도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가능하다면 이자나 원금 상환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1주택자 규제 완화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가 핵심이 되겠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LTV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DTI는 50% 적용받고요. 현재 투기 가열 지구에 있다면 LTV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9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20%,
15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TI는 40% 적용인데요. 이 부분,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 내지 20% 정도 인상할 것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인데요. 현재 6억 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거래세 규제 완화이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장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요, 폭등한 부동산에 기름 붓기예요.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래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래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러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다 중과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규제로 완화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양도소득세를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가 왜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돼요. 공급이 계속 많아. 공급이 계속 많으면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10만 가구야. 이거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15,000 가구. 역대 최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서 서울에 주택 공급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요, 국토부가 발표하는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대책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매입 약정 주택 공급 2021년까지 2만 1,000호가요, 목표고요. 공공전세주택 공급 2022년까지 신규 도입해서 9,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이라 해서 2021년까지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집들을 자세히 놓고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파트의 가능성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나 평수로 따지면 원룸 투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내가 지금 원룸에 살아, 아니면 내가 현재 고시원에 살아,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주택 공급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주택 공급은 바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이지 않겠어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아파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6평짜리, 10평짜리 호텔을 개조하고 오피스텔을 개조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 없으니까 거기라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 정부는 지금 당장 아파트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따라서 신축 아파트 공급 증가 대신에 구축 아파트들의 공급, 즉 구축 아파트들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의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 공급이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된다,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안건을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면 매물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정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하다가 부동산 시장에 역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재산세 완화, 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등 부동산을 풀어준다면, 결국 규제 완화를 해준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종부세니 양도소득세니 재산세니 등등 따지지 않아요. 즉 25억 하는 아파트가 17억 할 것 같다,
10억 하는 아파트가 7억, 8억으로 떨어질 것 같다. 5억 하는 아파트가 3억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뭐 한다? 그냥 던진다는 얘기죠. 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매물이 없는 이유,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바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두고 빌라를 사두니까 올라가. 근데 누가 팔겠어요?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안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요.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일부 완화 정책을 펴시고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거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주택 공급을 무조건 늘리라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해서 늘린다면 부동산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집값 6%의 내 집 마련,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집이 귀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아마 난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준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아무튼 요번에는요, 정말 부동산을 위하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좋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